나오나요? 자, 안녕하십니까. 좀 저녁들 좀 안 먹고 왔어요? 자,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제가 오전에 좀 사정이 있어가지고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저녁이라도 뵙게 돼서 반갑고요. 이제 제가 담당한 과목은 이제 부동산 공시법이고, 제 이름은 이중현입니다. 대전에서 제가 과거 한 방문각에서 2008, 9년부터 한 5년 정도 강의했었고, 그리고 오랜만에 대전에 다시 왔습니다. 물론 강의는 뭐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니고 그거는 우린 15년에서 20년 정도 되신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수많은 공부한 학생들 지도를 많이 했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이제 새로 시작하는 입문과정 요때부터 오시길 아주 잘하신 겁니다. 이제 중간에서 보통 보면 3월달, 5월달, 7월달 수시로 들락달락합니다. 근데 기초과정부터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요 기본기부터 단계별로 쭉 올라가면 어렵지 않은데, 도중에서 들어와서 갑자기 공부하려면 당황하고 용어도 맞지 않고, 그래서 시간만 오히려 몇 년씩 끄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올라가면 괜찮은데 중간에 들어오다 보니까 내용이 어렵거든요. 그럼 좀 하려고 하다가 조금 있다 금방 또 포기해버려요. 그럼 포기하면 이건 완전히 포기하면 좋은데, 한번 공부 시작했던 사람은 결국은 포기 못합니다. 계속 공부하게 돼요, 결국. 그래서 최단기간에 끝내는 방법은 이렇게 시작할 때 오셔가지고 1년 만에 끝나는 방법이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시기를 아주 잘 타셨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벌써 이제 1차는 벌써 다 들으셨죠? 그러면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여러분 했을 것이고, 이제 공부하는 어떤 방법이나 이런 걸 많이 들었을 것이고, 1차 과목과 2차 과목의 구성이나 이런 것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제가 새삼스럽게 오늘 여기서 얘기해 주진 않겠습니다. 다만 이제 공시법과 세법이 이제 2차 과목으로서 이제 한 과목을 형성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격주론 학원에서 제일 문제되는 게 공시법입니다. 왜냐하면 내용은 방대한데 정리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공시법이라는 걸 소홀히하면 최종 합격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돼버려요, 마지막에 가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1년 동안 특히 공시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겁니다. 근데 이 과목은 제가 말씀해 주는 거 요것만 딱 공부하면 합격에 필요한 점수는 충분히 나오고도 남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이제 좀 어렵거나 그런 부분이 있어요. 특히 등기 파트에 가면. 그러나 이것은 처음에 시작할 때만 조금 생소할 뿐이지, 기본 원리만 한번 보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어려운 게 없습니다. 실제 지적에서 한 12문제, 등기에서 12문제 나오는데, 지적은 12문제 다 맞거나 한 10문제는 맞아요. 근데 등기는 조금 이제 민법, 물권법 요 부분이 배경이 돼 있어야 되고, 그리고 등기 절차란 부분은 상당히 실무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법무사 사무실이나 이런 데 있던 분들은 실무를 익혔기 때문에 금방 이해가는데, 처음 이렇게 법을 공부한다든가 이러면 굉장히 생소해요. 그리고 들어도 생각도 안 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제가 중점적으로 잘 강의를 해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른 것 서로 생략하고, 자, 부동산 공시법이라는 얘기 사이에서 들어보셨어요? 이 중개사 공부하기 전에? 뭐 민법이니 형법이니 뭐 헌법이니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그러나 공시법이란 그런 내용을 들었다면 그건 공인중개사를 이미 공부해봤던 분, 이런 분 아니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부동산 공시법이라는 법이 없어서 그래요. 그런 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게 법이라고 했을 때 이 법은 이게 법률을 의미합니다. 법률. 여러분 법률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법률. 법률이 뭘까요? 법률. 어디서 많이 들어보는 거예요, 법률? 예? 민법도 법률 종류에. 근데 법률도 종류가 하도 많아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민법이나 뭐 이런 것들을 사법 중에서 대표적인 거지만,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많이 접하는 이 법률이라고 했을 때는 헌법의 우임을 받아가지고 우리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우리나라 같으면 국회죠. 국회에서 국민의 권리나 의무 관련된 거 이런 것들 규정할 수 있는 것. 의무를 제한하거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때는 반드시 이렇게 국회에서 제한 법률이라는 형식에 의해서 가능하게 돼 있어요. 일방적으로 국가가 아무런 근거 없이 여러분한테 세금을 내라 아니면 며칠 나와서 부역을 하라 이렇게 못한다는 겁니다. 반드시 법률에 근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률이라는 것은 국가 입법 체계로 보면 성문법 체계는 크게 보면 한 나라의 가장 기본법이 뭐냐면 헌법이에요. 헌법. 이 헌법을 때 이 법은 이 법률과 다른 겁니다. 이 법은 그래서 헌법이 있고 요 밑에 헌법의 우임을 받아서 국회에서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는 걸 이걸 우리가 명칭을 뭐라고 한다? 법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우는 법률은 공인중개사 과목과 관련된 법률, 민법이라든가 또는 공인중개사법이라든가 아니면 세법에 관련된 거, 부동산 관련 세법이라든가 또는 부동산 관련 공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다 여기 요 법률을 말하는 거예요. 요거. 근데 이 법률이라는 것은 모든 사항을 아주 세밀하게 규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큰 추상적 규범이다 보니까 대강 큰 줄거리만 이렇게 만들어 놔요. 그러면 세부적인 건 어떻게 하느냐? 이 법률을 집행하면서 집행하는 기관에서 위임을 받아 세부 사항을 너희들이 알아서 결정해라. 그 법률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위임을 해줍니다. 이게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명령이다라고. 명령. 이 명령이라는 것은 자 법률을 집행하는 곳이 어디예요? 법률을 제정하는 곳은 어디라고 했어요? 이건 국회. 우리나라 같은 국회입니다. 집행은 주로 어디서 합니까? 주로 어디서 집행해? 첫날부터 제가 뭐 이 딱딱한 얘기 해줘가지고 좀 힘든데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법학의 가장 기본적인 흐름을 좀 알아야 나중에 구체적인 이게 뭐 부동산 등기니 지적에 관련된 뭐 법률 얘기하더라도 이거 뜬금없이 그런 얘기 가지고는 안 됩니다. 기본 틀부터 조금은 들어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명령이라는 것은 이 국회에서 제한 법률을 집행하는 집행부, 보통 집행부라는 것은 행정부를 말합니다. 이것은 행정부. 우리는 줄여서 이걸 뭐라고 그래? 정부. 좁은 의미 정부라고 그래요. 정부. 물론 대통령은 국가 원수이지만 행정부의 수반이기도 하지. 그 밑에 국무총리가 있고 각 부가 있죠. 국토교통부라든가 또는 교육인적 자원부라든가 부서가 있죠. 이런 이 행정부 이걸 줄여서 그냥 정부라고 그래요. 정부에서는 이 법률을 집행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법률은 세부적인 사항을 세세하게 다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할 때는 반드시 법률에서 위임해줘요. 이 법률 집행할 때 필요한 건 너희들이 결정해라 라는 얘기. 그래서 이 정부에 가면 여기 대통령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각부 장관, 국무총리도 있고 각부 장관들이 있죠. 그렇게 대통령도 있고 장관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명령을 발동합니다. 명령. 이건 법률의 위임을 받아서 세부 시행세칙을 규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정한 명령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대통령 명령. 줄여서 대통령령이라고 그래. 대통령령. 대통령령. 이 대통령령은 구체적으로 법률 명칭 끝에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시행령이라고 나올 겁니다. 시행령. 무슨 법률 시행령 이렇게 나와요. 동법 시행령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각부 장관들이 규정할 수 있는 거. 각 부 장관들이니까 장관이 규정할 수 있는 이 명령을 뭐라고 한다? 부령이라고 해요. 부령. 부령. 그래서 이 부령은 구체적인 법령 제목에 가면 시행규칙이라는 표현을 써요. 시행규칙.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 배우는 법률들은 전부 다 이런 걸 배울 겁니다. 이제 각 보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렇게 공법 시간에 맨 앞에 나올 거예요. 또 뭐 건축법 이렇게 나올 겁니다. 다 법률이에요. 그럼 반드시 뭐가 나온다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이 한 세트야. 그래서 법률과 무슨 법률 여기 이름이 들어갈 거예요. 제명이. 그리고 법률과 동법 시행령, 그다음 동법 시행규칙. 요 세 가지는 한 세트로 따라다닌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법률 나오면 여기 세 개 같이 따라 붙게 마련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법률 조문이 100개라면
시행령도 비슷한 개수가 나와요. 보통 시행 규칙까지 하면 그럼 보통 곱하기 3배 정도의 분량이 늘어나는 거예요. 법률에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민법을 빼놓고 나머지 법률들은 다 이런 구조로 이루어진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명령이 있고 요 밑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규정한 조례라든가 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 규정한 거죠. 대전시 의회 여기서 자기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규범을 정할 수 있어요. 이걸 조례. 또 자치단체장이 규정할 수 있는 규칙 이런 것들이 그 밑에 있는 규범이에요. 항상 밑에 있는 것은 상위법을 이것을 위반할 수 없는 거예요. 만약 법률이 헌법을 위반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 그 우연법률 심판을 통해서 그걸 무효화시켜 버려요. 항상 이걸 우위를 거스를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구조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중개사 공인중개사 과정을 공부하시면서 배우게 될 법률들을 요걸 배우는 거예요. 요것도. 물론 1차 과목 중에 부동산 학개론은 이제 경제학 원리, 경제학 개론을 응용한 그 부분에 대부분 집중돼 있지만 그걸 빼놓고 나머지 자 민법은 이제 특히 사법 체계이기 때문에 요거 좀 다른 겁니다만 그 민법에서 배우는 법 원리, 해석, 기법 이런 걸 전부 다 나머지 과목을 공부할 때 쓰시면 돼. 그래서 2차 과목들은 전부 다 이런 구조로 간다는 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런데 2차 과목 중에서 여러분들이 제가 할 부동산 공시법 요거는 자 부동산 공시법은 명칭은 자 보세요. 부동산 이제 공시법이다. 자 이렇게 돼 있지만 공시법이란 법명은 없어요. 이것은 부동산에 관련된 어떤 정보를 공시해 주는 법령을 모아놓은 걸 말합니다. 이 중간에 이 안에 지적이라는 부분이 있고 등기라는 부분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공시법 과목에. 그래서 이 지적을 규율하는 법률이 뭐냐? 명칭이 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법명은 이게 수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굉장히 길죠.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이 명칭이 길어. 그래 그냥 이렇게 이걸 다 부르기 어려우니까 지적법이라고 하고 말아요 그냥. 너무 길어서 명칭이 정식 명칭이 이렇게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여기에 뭐가 있을까?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이 당연히 따라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요 등기 파트, 이 지적이라는 부분이 있고 등기 파트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이걸 규율하는 법률이 뭐냐면 부동산 등기법이에요. 2차 과목 중에서 특히 공시법이 제일 좀 까다로운 이유가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원리가 특이합니다. 그래서 처음 공부하는 분들은 제가 처음에 오리엔테이션 하면서 여러 가지 배경 설명을 많이 해주지만 이미 여러분들은 오리엔테이션을 충분히 겪었고 그래서 제가 따로 중복해서 설명을 하는 것 뿐이에요. 자, 이 부동산 등기법은 여러분 등기란 말 많이 들어봤죠? 등기. 여러분들 등기를 많이 해보셨으면 지금 상당한 재력가가 돼 있을 거예요. 아파트 등기, 상가 등기. 자, 언제 하나요? 부동산을 취득할 때. 그렇죠? 등기해야 뭐가 된다? 내 것이 된다.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얘기죠. 물론 등기한 소유권 등기만 있는 게 아니고 물권인 지상권, 뭐 전세권, 저당권, 근저당권도 다 등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권을 취득할 때 특히 물권 변동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기를 공적 장부에 등기했을 때 그때 취득하는 거예요. 내가 매매 대금을 주고 이 빌딩을 샀다 하더라도 돈을 다 줬다 하더라도 이 빌딩이 내게 안 되죠. 언제 내게 된다? 등기를 하여야. 그럼 등기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바로 요 부동산 등기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등기해야 됩니다. 등기하고 나면 비로소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민법에서 열심히 물권을 배우고 있어도 물권 내용이 최종적으로 실현되는 귀착점 어디냐? 등기다는 거예요. 등기 안 하면 소용없어요. 등기 안 했다. 돈을 다 주고 내가 직접 사용하고 있어. 근데 등기 안 했어. 그럼 내게 안 된 겁니다. 법적으로. 반드시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동산 등기법이라는 게 있고 특징이 지적과 차이가 있어요. 요 지적과 등기 차이점이 뭐냐? 요 부동산 등기법에 들어가면 여기는 이런 구조로 안 가요. 시행령, 시행규칙 이런 구조로 안 가는 특이한 구조가 있어요. 요 원리를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그 틀을 이해해야 돼. 전통적인 여러분들이 이제 이건 고등학교 때쯤에서 배웠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국가 권력을 이제 한 사람한테 모든 다 몰아주는 것은 어디예요? 전제 군주 시대나 있었죠.
요즘은 이제 그거를 우리 국민들이 선출한 어떤 그 위탁해서 그 권력기관에 맡기고 이것이 부패되는 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견제와 균형 요일에 따라서 한 사람한테 권력을 다 주지 않아요. 그래서 국가 권력은 전통적인 방법에 의하면 크게 어떻게 나오냐? 한 사람이 다 갖지 말고 나눠주는 거예요. 법을 제정하는 기관이 있다. 그걸 뭐라고 한다? 입법부. 이걸 집행하는 기관이 있다. 이걸 뭐라고 한다? 행정부. 이렇게 얘기했었죠? 행정부. 그 다음에 이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생기거나 마찰이 생겼을 때 이걸 해결하는 기관이 있어야 돼. 이걸 뭐라고 한다? 사법부. 이렇게 나누는 걸 이걸 전통적으로 뭐라고 한다? 삼권 분립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근데 요즘에 이게 제4위 권력, 헌법재판소. 이게 헌법재판소라는 것은 이게 이 선진국에서는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합니다. 후진국에는 의미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후진국에서는 헌법재판소가 독재국가에서는 별로 힘을 못 발휘할 수가 없어. 민주국가로 갈수록 헌법재판소 역할이 커집니다. 국민의 권리 보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연적인 법률 다 심판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다 걸러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즘에 최근에 등장한 헌법재판소 제4의 권력분립으로 볼 수가 있죠. 견제해주기 때문에 입법부의 법률 견제하고 권한쟁의 심판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다른 역할도 많이 해요. 그러면 전통적인 관점에서 보면 입법부, 법을 제정하고 이걸 집행하는 건 행정부. 만약 이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마찰이 생기거나 분쟁이 생겼을 때 이걸 해결하는 사법부. 이렇게 돼 있죠. 우리나라도 이렇게 기본적인 굴기를 가지고 있어요. 입법부가 어디에 이게? 우리나라는 국회라고 하죠. 국회. 이것은 그냥 정부라고 표현합니다. 정부.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대법원을 중심으로 한 각급 법원들이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앞으로 공시법 시간에 배우게 될 구체적인 법률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되는 법률 요거 하나하고 부동산 등기법 이렇게 두 개의 법률로 구성되어 있는 건데 자 여기서 지적을 즉 이 지적이라는 부분을 다루는 요걸 취급하는 부서가 어디냐? 요걸 취급하는 부서가 어디냐면 요 행정부 정부 중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 법을 집행해. 국토교통부 장관. 이 정부 중에서 어디? 국토교통부 장관이 요걸 집행한다. 그러면 요 지적에 관련된 부분은 여기 정부에서 취급하는 국토교통부에서 토지 등록하고 유지 관리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취급함으로 만약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다 했으면 요 법률이 나왔으니까 요게 정부에 가니까 어떻게 된다고? 대통령령이 있고 부령이 있다 했지. 그래서 여기 뭐가 나온다고요?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다 나와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당연히 이 구조로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동산 등기는 어디서 하는 것 같습니까? 부동산 등기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등기 어디서 한다고 배웠어요? 예? 그렇지. 등기사 당연한 얘기죠. 등기소에서 합니다. 등기를 어디서 하냐? 이게 시청에 선다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들 사회물정을 워낙 모르는 것일 거고 등기소에서 하는 건 아는데 등기소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처음 하는 분들은 그걸 잘 모르는 분들이 꽤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자, 등기소는 어디에 소속된 기관일까요? 예? 그렇죠. 법원의 제일 말단 기관에 뭐가 있냐? 등기소가 있어요. 예를 들어 대전지방법원에 가면 등기과가 있고 그 밑에 또 각 지역별로 또 뭐가 있냐면 지원이 있고 지원에도 등기과가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시군구별로 뭐가 있냐면 등기소가 설치됐어요. 각급 등기소가. 그래서 직접 등기소라는 명칭을 가진 곳도 있고 지방법원의 등기과라는 이름을 가진 곳도 있어요. 이런 곳에서 뭐라냐? 등기 사무를 처리하고 있어. 즉, 자, 권리 의무 관계를 다룰 수 있는 곳이 어디냐? 법원이란 말이에요. 법원. 즉, 법원은 분쟁이 생겼을 때 권리 의무 관계를 판단해서 판결을 내려주는 기관이죠. 그러니까 부동산에 관련된 권리 관계 이런 것들은 바로 법원에서 취급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요 사법부 즉 법원의 제일 말단 기관에 뭐가 있냐면 등기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이 정부에는 뭐가 있었어요? 여기는 대통령도 있고 각부 장관도 있었지. 근데 법원에 가니까 여기 대통령 있어요? 없잖아. 장관 있어? 없어.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문제된다? 요게 명령이 문제되는 거예요. 명령이. 즉 대통령이 있어야 대통령령이 시행령이 나올 것이고 각부 장관 교육인적 자원부라든가
또는 무슨 국토교통부라든가 국방부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장관이 있으니까 부령이 만들어지는 건데 여기 법원에는 장관도 없고 대통령도 없잖아. 근데 등기는 법원의 말단기가 넣어서 한다고? 등기소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부동산 등기법을 시행하려면 이 법원에서 등기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법률에 따라 움직여야 되는데 여기는 법률의 세부 사항을 규정한 시행 세칙인 대통령령이나 부령이 없잖아요. 그러면 부동산 등기법에는 세부적인 사항을 어떻게 규정하느냐 이런 얘기야. 대통령도 없고 장관도 없으니까. 여긴 법률만 있잖아. 부동산 등기법.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분명히 부동산 등기법도 법률이지만 이것도 법률이지만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할 수 있는 근거를 어떻게 만드느냐면 이건 헌법에서 직접 헌법에서 요 사법부 법원에 너희들이 규칙을 직접 만들어라 세부사항 이렇게 법원에 규칙 제정권을 직접 부여해버렸어. 그래서 여기는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부동산 등기법 이게 법률이야. 법률. 그리고 여기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없고 뭐가 있냐면 그냥 부동산 등기규칙. 명칭이 이렇게 부동산 등기규칙. 이건 뭐냐? 이건 대법원 규칙이야. 대법원. 대법원 규칙으로 부동산 등기규칙을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이제 범위 시험 범위는 이렇게 요 지적에 관련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련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 규칙 요것이 시험 범위고 그리고 요건 전체가 시험 범위가 되지 않아요. 이 중에서도 일부는 빠져. 일부는 지적 측량을 뺀 나머지 측량 다 빠져버려요. 토지 등록에 관련된 부분만 시험 범위예요. 그리고 부동산 등기에 오면 요 부동산 등기법하고 등기 규칙 요것까지가 시험 범위예요. 과거에는 요 국토교통부에서 토지 등록하는 과정에서 질의해신 내용을 모아서 지적 예규라는 것까지 출제했었어. 15회 때나 이런 때 어렵게. 근데 지금은 오로지 법률 조문을 벗어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법률 조문 위주로 가볍게 공부해 줘야 됩니다. 이 조문을 풀어놓은 게 뭐냐? 이 책이에요. 지적이라는 부분. 지적은 조문을 그냥 배열한 거에 불과해. 그래서 지적을 다 공부하고 나서 나중에 이 조문을 보면 그냥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지적은 깊이가 전혀 없다. 전혀 깊이가 없어. 어떠냐? 그냥 처음에 들을 때 용어만 생소할 뿐이다. 그럼 생소한 건 언제 생소함이 없어진다? 반복. 그렇지. 두 번. 여러분 오늘 저를 보면 생소했죠? 어떻게 생긴 것도 참 꼴같이 생겨가지고 저렇게 강연다고 오셨을까? 이렇게 생각했었겠지만 다음에 보면은 생소함이 덜합니다. 다음에 보면은 그래서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보면 금방 익숙해져요. 그래서 지적은 제가 하는 얘기만 딱 들으면 다 껴갑니다. 오히려 다 맞을까 걱정이 돼. 그래서 한 문제 정도 틀려줬으면 좋겠는데 다 맞으면 괜히 시험 출제위원이 기분 나빠할 것 같아서 충분히 제 강의만 들으면 다 맞아요. 틀 수도 근데 이게 단순 암기한다고 누가 얘기해 주는 건 또 잘못이에요. 이거 원리를 이해하고선 그걸 알아야 돼. 이해하고 나면 별 문제 되지 않습니다. 몇 번 반복하면 다 암기돼요 자동으로. 근데 이 부동산 등기는 상당히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요 등기법이란 것은 이 민법 배경 이 밑에 뭐가 민법이 놓여 있어요. 민법이. 여러분들 민법이 시험 범위가 뭐 법률행위와 물권법, 채권법 중에서 뭐 매매라든가 일부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친족 상속 다 빠져 있고. 근데 여기 가장 중요한 여기 물권법. 요게 제일 많이 시험이 요 물권법 요 부분이 제일 시험 범위 문항수가 많이 나올 겁니다. 그다음에 채권법.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여기 민사특별법 5가지. 이게 민법의 시험 범위인데 특히 이 물권법 요 부분을 이해를 해야 요 물권이 실현될 때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 등기를 해야 물권 변동이 생겨. 즉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그 내용에 변동이 생기거나 이런 일이 생기면 전부 다 어떻게 된다고? 등기를 해야 돼. 그래서 요 물권법에 대한 절차를 규정한 것이 보다 부동산 등기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민법 총칙 얼마나 추상적인 개념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처음 이거 공부하려면 머리에 쥐가 나겠지. 그래서 오히려 이제 요령 있는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은 오히려 채권법부터 공부하고 그 다음에 물권법을 얘기해주고 민법 총칙을 얘기해줍니다. 이러나가 편하니까. 왜냐하면 추상적 개념이 처음에 이게 들어오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흔히 이렇게 여러분 첫날은 제가 일부러 이런 기본적인 아주
쉬운 말부터 해주는 겁니다. 자, 여기 이 부동산이 있어요. A 소유 부동산. 아파트가 하나 있다고 보세요. 팔고 싶고 사고 싶고. 그러면 이거를 B라는 사람이 산다. 여기서 팔고 산다. 이게 이제 법률적인 용어를 붙이다 하면 뭔다? 매매. 이렇게 매매라고 해요. 유상계약 2000년 매매. 사고 판다. 이렇게 하죠. 그러면 매매하려면 뭐부터 해야 돼? 계약을 해야 되겠지? 계약하려면 요거 난 얼마에 팔겠다라는 의사표시 해야 되고 이 사람은 그 가격에 사겠다라는 의사표시 이게 딱 맞아야만 계약이 되죠. 그러면 이게 뭐냐? 계약이 성립한다. 매매 계약이 성립한다. 요게 바로 뭐냐? 채권행위. 채권. 알았어요? 그러면 요 채권에 관련된 걸 어디서 규정한다고? 채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매매만 있는 건 아니지만 일단 채권의 기본 개념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채권 행위가 있으면 그럼 매매 계약을 하면 반드시 뭘 해야 돼? 이행을 해야 되지. 현실적으로 보통 계약금 10% 걸고 일반적으로 관행상 나머지 나중에 잔금을 지급하고 물론 중도금 내는 경우도 있죠. 잔금을 지급하면 어떻게 돼요? 잔금을 지급하면 이게 만약에 아파트 조그만 아파트 1억이다. 그러면 매매 계약을 1억 했어요. 계약금 10% 걸고 나중에 9천만 원 줬어. 돈 다 줬지. 그럼 물건이 이 아파트가 요 산 사람 매수한테 넘어올까요? 인도는 받겠지. 그렇지만 물건 권리 변동이 생기려면 아까 어떻게 된다? 등기해야 된다 했지. 그래서 여기 근데 실질적으로 산 사람은 돈을 주고 판 사람은 돈을 받을 때 잔금을 받을 때 등기에 필요한 서를 다 넘겨주지. 그럼 더 이상 이제 내게 아니라는 생각을 갖죠. 요때가 이제 요게 바로 잔금을 지급하고 등기소를 다 넘겨주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이건 물권 행위다. 물권. 즉 더 이상 이행의 문제는 없어. 이행 다 끝난 거예요. 그럼 이행 다 했으니까 이에 따라 뭘 하면 된다? 등기를 갖추면 뭐가 된다고? 이제 물권 변동이 생기는 거야. 자, 물권 변동. 즉 소유권이 누구에서 매도인인 A에서 매수인 B 앞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 과정에서 우리가 요걸 이제 개념을 보세요. 여기서 요 채권행위가 제일 먼저 이루어지는 거니까 계약이 이루어지잖아. 그럼 뭐부터 공부하는 게 제일 빠르다는 거예요? 채권법부터 우리가 배워야 쉬운 거야. 개념 접근은. 그리고 이 소유권이다, 지상권이다, 뭐 저당권이다 이런 물권은 나중에 이렇게 물권 변동이 되는 과정이 나오기 때문에 이 채권 관련된 법률을 배우고 물권 관련된 법률을 배우고 마지막에 세부적으로 이걸 분석해 보니까 아 얘가 물건을 팔겠다 이거를 뭐라고 하냐 청약의 의사표시 사겠다 승낙의 의사표시 그래서 이게 법률행위가 이루어지는 거다 이런 구성 성분들 배워야 돼. 이런 거 전부 다 어디? 총칙에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막 추상적인 개념, 법률행위가 어떻고 의사표시가 어떻고 막 배우니까 이게 처음 공부하는 사람은 굉장히 까다롭게 느껴지는 거예요. 일반 법대생들도 가서 처음에 젊은 나이에 20대 이런 걸 가지고 한 1년 고생해야 돼. 그래야 이제 그 기본 틀이 잡히는 거예요. 근데 일반인들이 갑자기 사회생활하다 와가지고 이런 걸 배우니 머리가 쥐가 나죠. 적응하는 데만 몇 개월 걸립니다. 최소 그것도 빠른 거예요. 어떤 분들은 몇 년이 걸려요. 왜냐하면 첫 해 바람 잡다 왔다 갔다 하면서 법률의 개념 잡다 끝나. 나중에 이게 용어도 귀 속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요런 과정을 거치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민법 공부할 때 처음에 어려우면 구체적인 사례 중심으로 해가지고 요 채권법 영역 공부하고 그다음 물권법 공부하고 민총 공부하는 게 더 접근은 용이합니다. 나중에 한번 공부하고 나서 접근할 때 그렇게 배워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등기 절차. 요 절차 규정한 것이 뭐라고? 부동산 등기법이니 보세요. 부동산 등기법을 공부하려면 뭐가 배경에 깔려 있다? 민법 배경에 놓여 있단 말이야. 이거 없이 절차만 얘기하면 알아듣질 못하는 거야. 이걸.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흐를수록 등기는 쉬워진다는 느낌을 가져. 왜 그러냐? 민법 공부를 조금씩 해가기 때문에. 근데 구체적으로 시험 문제를 보면 이건 민법 문제는 아니거든. 등기 문제인데 등기 절차를 물어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또 이제 이런 절차상 이런 건 우리는 안 해봐서 잘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시험용으로 암기, 기억을 해야 될 게 있고 원리를 터득해야 될 게 있다. 그런 거예요. 그게 바로 등기법에서 배울 내용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적에서는 요게 요 법률뿐만 아니라 뭐가 있다고? 시행령, 시행규칙이 있지만 부동산 등기법에 들어가면 이거는 정부에서 이걸 집행하는 게 아니고 어디? 법원. 즉 대법원을 중심으로 한 각급 법원인 요 사법부에서 이걸 집행하다 보니까 여기엔 뭐 없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없어. 그냥 부동산 등기법 그리고 대법원 규칙으로 부동산 등기 규칙 이렇게까지가 시험범위란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총 이렇게
법률 중에서 두 가지 파트로 나눠졌고 지적과 등기로 지적에 관련돼서 요 법률과 관련된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공부해야 되는 것이고 부동산 등기법 및 등기규칙 여기 시행규칙이라는 말 안 붙여요. 등기규칙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요거를 공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아주 전혀 다른 게 아니에요. 여기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급하는 요 법률과 이쪽에서 보니까 뭐예요? 또 사법부 취급하는 등기법 완전히 다른 곳에서 취급하고 있죠. 그런데 이 두 법률을 모아서 뭘 만들었다? 한 과목을 만들었어.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때 아무래도 이 정부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집행하는 것과 법원에서 집행한 것은 전혀 다른 구성 같은데 왜 한 과목을 만들었을까? 좀 궁금하지 않아요? 아주 너무 어려운 얘기, 고차원적인 얘기를 해주나? 이해되죠? 항상 공부는 왜 그럴까부터 생각하면 굉장히 쉬워져. 왜 그럴까? 그 궁금증이 풀리면 해결된 거야.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중개사 공부 이거 쭉 하는 과정에서 왜 이렇게 피상적으로 봤을 때는 평균 60점 간단할 것 같은데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암기할 것도 많다고지 내용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라고 하소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만은 분명합니다. 이거를 암기 하나도 않고 물론 자신도 모르게 암기 되겠지. 암기는 거의 안 했어도 합격은 할 수 있다. 왜? 어떤 방법으로? 이해만 하면 돼. 이해. 내용이 뭐다 알아듣기만 하면 돼요. 그 정도만 되면 여러분들이 완전히 이해됐다. 그러면 암기 없어도 다 합격합니다. 이거는 만점을 요구하지 않는다 했죠. 평균 60점. 그러면 60점 실제 시험에 어떻게 나와요? 오지선다. 지문 5개 중 하나만 고르면 돼요. 그러면 질문을 읽고 지문 중에서 조금 공부한 사람이라면 지문 중 2개로 압축이 됩니다. 3개는 전혀 근거 없는 내용들이에요. 그럼 2개 압축되면 그 중에서 선택하면 돼요. 그럼 내용을 이해한 사람은 어떠냐? 대충 선택할 만 찍을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찍는다니까 좀 웃으시지만 결국 잘 찍는 게 합격하는 겁니다. 뭐 논술 시험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찍을 때는 평균 60점의 실력을 가지고 찍는 게 아닙니다. 평균 60점을 맞으려면 어떤 정도의 실력이 있어야 평균 60이 나오느냐? 알짜 실력은 30점만 있으면 돼. 알았어요? 30점 맞을 실력만. 나머지는 찍어서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60점이라고 했을 때도 좀 여유가 있었는데 30점 실력만 있어도 된다니까 좀 쉬운 것 같잖아요. 그래서 자꾸 듣다 보면 그런 능력이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 요즘 뭐 난이도가 높아져서 어렵다 이런 얘기 너무 기죽지 마시고 제가 볼 때는 1년 학원에 와서 선생님 허락한 대로 딱 따라갔을 때는 당연히 합격한다고 봐요. 저는. 머리가 뭐 천재라서 그런 게 아니라 평균적인 머리를 가지고 성실성만 가해지면 1년이면 당연히 합격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실제 자기 실력 얼마 있으면 된다? 30점 실력이면 60점은 당연히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구조가 왜 그럼 이렇게 지금 보니까 완전히 다른 이질적인 이거 완전 정보고 사법부 완전히 다른 건데 여기서 취급한 2가지 법률을 하나로 묶어놨을까? 그 이유는 둘 간에 뭔가 모종의 뭐가 있다? 관련성이 있을 거란 생각이 들죠? 그래요. 그래서 그 관련성을 파악하는 게 과학수다 하는 것 같아요. 과학수사. 한번 파헤쳐보자. 원인이 뭔가 파헤쳐가지고 그 원인을 알고 나면 상당히 쉬워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내용을 막 세부적으로 앞뒤 안 가리고 마구잡이로 공부해가지고는 이게 흐름, 줄거리가 잡히지가 않아요. 항상 줄거리를 잡히려면 전체적인 구조를 알고 내용을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간단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공시법에서 다루는 이 부동산에 관련돼서 부동산은 어떤 것을 취급할까? 여러분 부동산의 개념을 학개론 시간도 배울 것이고 민법에서도 민법에서도 부동산이 뭔가를 얘기할 것이고 모든 과목에서 부동산에 대해 다 한 번씩 언급할 거예요. 그런데 부동산 공시법에서 얘기하는 부동산은 무엇을 취급할 것이냐? 우리는 돈이 안 되는 건 보질 않아. 돈 되는 것만. 돈 되는 게 뭐였어요 지금까지? 에? 뭐야 이걸 뭐라 그래 이거 건물. 그렇지. 또 이 건물이 어디에 앉아 있어 지금? 땅과 건물만 취급합니다. 근데 땅이라고 하지 않고 법률
용어를 좀 순화시켜야지 토지라는 표현을 써요. 땅이라고 하면 좀 그거는 부동산 같은 똠방 같은 냄새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토지, 그 위에 건물. 그래서 부동산 공시법에서 취급하는 부동산은 뭐만 된다? 토지하고 뭐만 된다? 건물. 요 두 가지만 취급해. 토지와 건물. 나머지 취급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에 법률이 뭐가 있다고? 지적 파트가 있고 등기 파트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지적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한자를 솔직히 공인중개사를 공부할 때 한자를 많이 알아줄까요? 몰라도 될까요? 알으면 좋지. 근데 몰라도 합격은 아무 지장이 없다. 알아야 될 한자는 몇 가지? 최소 5가지만 알면 된다. 그게 뭐예요? 그게 아니고 갑, 을, 병, 정, 요새는 무까지. 갑을, 병, 정, 무. 요 정도는 알아줘야 돼. 이런 정도. 영어도 알아야 되는데 영어를 많이 알아야 좋을까요? 몰라도 될까요? 몰라도 됩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영어를 알아야 돼. 몇 가지? A, B, C, D, E. 요 정도는 알아야 돼. 요 정도의 한자 실력과 영어 실력이 있으면 국어에 대한 이해력만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 이제 법률 용어도 상당히 일제시대 일본식 표현을 한글화, 순화시켜 놔가지고 지금은 이해하기 편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말이 대부분이 한자에서 온 게 많아가지고 한자를 알면 이해하기는 편해. 그래서 요 지적이다 하면 요것도 이제 몰라도 돼. 근데 이제 지 하면 요게 천지할 때 우리가 지는 뭘 의미하는 것 같아? 땅. 그렇지. 이게 천자면 맨 앞에 가면 뭐라 그래? 하늘, 천, 따지 이렇게 들어가죠. 이 따지 할 때 이 땅지자예요. 이게 땅. 그래서 요 지적이라고 했을 때 요 지는 토지 할 때 땅이란 말이다. 적은 뭐냐? 몰라도 여러분 호적부란 얘기 과거에 들어봤지? 지금은 없어졌어. 가족관계 등록부나 이런 거 바뀌어, 이 명칭을 바꿨어. 즉 호적이라는 것은 집, 가계 중심에서 가 중심에서 지금 뭐로 바뀌었다? 개인 중심 바뀌다 보니까 호적이란 말을 없애버렸어요. 호주 제도 이런 다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호적할 때 이게 적이 뭐냐? 호적 볼 때 그 적자야. 등록할 적. 자, 한자로 하면 등록한다는 등록할 적자다. 이런 이거는 자, 그래서 이것은 토지란 말이고 이것은 토지. 이거는 뭐라고 한다? 등록한다. 이런 얘기. 즉 토지를 등록하는 게 뭐다? 지적이다. 토지를 등록한다. 그러면 이 등기는 뭐냐? 등기는 자, 물권 변동이 생기려면 등기에 물권 변동이 생긴다고 했지? 아파트 같은 건물도 그렇고 이 땅도 그렇고 등기해야 됩니다. 그러면 등기에는 토지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는 뭐야? 그냥 부동산 등기야. 부동산. 법이 부동산 등기법이니까. 그러면 이 부동산에는 뭐가 있다? 여긴 토지도 있고 무엇도 있다는 거야? 건물도 있다는 거야. 토지도 있고 건물도 있어. 다 있어. 토지 등기도 있고 건물 등기도 있어요. 그러면 지적과 등기에서 공통적인 객체가 뭐야? 여기는 건물 안 다뤄. 여기는 건물 등록이라고 안 했지? 뭐라? 토지 등록이라고 했잖아. 그럼 양쪽에 공통되는 게 뭐야? 토지. 토지 양쪽에 다 공통적으로 작용하지? 그러면 공통적인 토지를 놓고 한번 생각해 보자는 말이에요. 자, 앞으로 제가 강의하면서 이렇게 네모칸을 치면 이건 뭘 얘기한다? 예? 토지의 상징. 토지입니다. 여기다 삼각형을 얹었어. 그럼 뭐가 된다 이게? 건물. 집이라고 하지만 건물. 이제 용어를 순화시켜서 건물. 땅, 집 이렇게 하지 말고 토지, 건물. 앞으로는 명칭을 항상 토지, 건물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뭐가? 토지가 양쪽에 다 공통적으로 작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토지를 놓고 보자는 거예요. 토지를 놓고 보자. 그럼 이 토지가 어디에 있는 건지. 물론 토지에 대해서 제일 궁금증이 많은 게 뭐냐 물으면 가격이요. 그러면 토지 제일 궁금한 뭐예요? 가격. 그런데 가격은 뭐가 나와야 돼? 위치라든가 그 토지 주변 상황을 다 파악해야 이 가격을 평가할 거 아닙니까? 이건 평가적인 요소잖아. 가격은 어떤 사람은 내가 볼 때 아무것도 아닌 땅인데 여기에 목숨을 매달고 막 있는 재산을 다 쓸어버서 사는 사람이 있어. 자기가 볼 때는 이거 엄청나게 좋은 땅이라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건 쳐다보지도 않아. 그 얘기는 가격은 절대적이다, 상대적이다? 상대적이지. 사람이 볼 때만 다르잖아. 그러니까 이건 가치 판단의 문제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면적, 넓이가 얼마냐?
이건 누가 봐도 다 똑같이. 그렇죠? 이런 객관적 사실, 팩트라고 표현하죠. 이 팩트는 누가 봐도 똑같은 거야. 그러면 이 토지에 관련된 정보를 조사하려면 어디에 있는지, 넓이, 면적은 얼마인지, 현재 용도가 뭔지, 즉 집을 지을 수 있는 대지라고 하는, 지목엔 대지는 없어요. 건축법상 용어야. 그런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인지, 이런 지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궁금할 거예요. 이런 것들을 누군가 미리 다 조사해서 등록해 주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막 이걸 조사 안 해놨다. 그럼 얼마나 피곤할 것 같아? 여러분들이 지금 제주도 쪽에 누가 땅을 사라고 소개가 왔어. 좋은 땅이라고. 어디야 했더니 서귀포 옆에 있는 땅. 그러면 그 땅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아무 근거 없으면 줄자 하나 들고 비행기 타고 서귀포로 갔어. 가가지고 어디요? 물어보면 여기다 얘기했어요. 거기다 줄자가 재가지고 면적과 이런 걸 산출할 수 있겠어요? 없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 말도 믿을 수가 없어. 그러면 이런 토지 관련된 정보를 믿을 수 있는 기관에서 미리 사전에 다 조사해서 믿을 수 있는 장부에 딱 기록을 해준다면 우리는 그 장부만 보면 토지의 팩트는 다 파악할 수가 있지. 다만 그 토지가 내가 볼 때 위치상으로 좋은 건지 뭔 건지는 확인하라. 현장 한번 가보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보지 않고 사전에 다 파악하려면 믿을 수 있는 기관에서 이걸 다 조사해서 기록해 줘야 된다는 거야. 그걸 누가 해주느냐? 믿을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어? 에? 국가. 국가란 믿어야 돼. 요즘 국가는 너무 추상적이지만 우리가 이제 이 공적 기관을 믿는 것은 우리가 공신력이 있다고 하잖아요. 어느 정도 공적 장부는 그 믿을 수 있는 증빙력이 있으니까 믿어줘야 되는 겁니다. 요즘엔 뭐 선거철만 되면 하도 공수표를 많이 날려가지고 또 시장이 되거나 뭐 도지사가 돼도 믿지 않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또 안 됩니다. 일단 공적 기관에서 작성해 놓은 장부나 기록된 내용은 일단 믿는다. 신뢰, 진실성이 있다고 믿어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거를 삼성이나 현대 같은 대기업에서 많이 한다면 이거는 공익적 차원에서 이렇게 바람직할까?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한테 맡길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공적 주체인 국가한테 토지를 등록하라고 맡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토지 관련된 정보를 파악하려면 그 공적 기관에서 작성해 놓은 장부만 확인하면 데이터만 다 출해내면 어디에 있다 지도면 다 나오지? 면적, 지목 정확히 다 나오죠?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토지 관련된 정보를 우리가 입수하려면 사전에 정확한 데이터를 조사해 기록해 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과정이 먼저 이 토지가 얼마에 어디에 있느냐를 알려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어디예요? 대전이지. 대전 광역시 여기 어디입니까? 서구. 무슨 동? 둔산동이에요? 여기도 둔산동입니까? 둔산동. 동. 요런 걸 뭐라고 하냐?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이거를 뭐라고 한다? 에? 행정구역 명칭이죠. 이걸 소재라고 그래. 소재. 소재. 그럼 둔산동에도 수많은 토지가 있겠죠. 그 중에 유일한 거 하나 딱 지정을 해야 돼. 하나를 지정해야 돼. 여러분한테는 주민등록번호가 있지. 토지에도 번호가 있어요. 한 필지마다 번호를 딱 정해줬어. 이걸 뭐라고 한다? 지번. 만약 이게 둔산동에는 10번지다. 제가 이 지번을 모르니까 일단은 이렇게 했으면 이걸 뭐라고 한다? 지번이라고 그래. 소재 지번이 결정되면 둔산동 10번지는 몇 개 있을까? 하나밖에 없어요. 딱 특정이 돼버려. 이 토지의 용도가 뭐 주차장 용지, 주차장을 주차로 쓰는 주차장일 수도 있고 뭐 주소용지일 수도 있고 뭐 전답 시내 거는 없겠지만 뭐 건물 지을 수 있는 땅 이런 대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단 말이에요. 건물 지을 수 있는 땅이다 그러면 대. 이걸 뭐라고 하냐? 이걸 지목이라고 그래. 지목. 지목. 알았어요? 그래서 소재, 지번, 지목. 그다음에 이 토지 넓이가 얼마냐? 넓이. 넓이 계산해 보니까 만약 500제곱미터다. 미터볼 써야 됩니다. 이걸 뭐라고 표현한다? 면적. 이런 요소들은 아주 객관적 데이터예요. 객관적 데이터. 누가 봐도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이런 소재나 지번, 지목, 면적 등을 미리 조사해서 공적 장부에 다 기록해 준단 말이에요. 이때 우리가 이걸 나중에 지적 공부라고 하지만 대표적으로 요 대장이라는 곳에 한번 기록해 줘요. 대장. 여러분들 대장 하니까 뭐 사성장군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 들어보셨어? 안 들어보셨어요? 일반적으로 들어봤다고 그래. 그런 걸 배우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 지적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요 대장에 요걸 기록을 해야 돼. 여기다 이걸 써줄 때
써줄 때 요런 측면, 아까 요런 측면들은 다 뭐라고 하냐면 팩트라고 제가 표현했어요. 팩트. 팩트. 이건 뭐야? 팩트. 사실관계다라는 얘기. 사실관계. 즉 누가 봐도 변동이 없어. 그래서 이런 사실적인 측면의 정보인 사실관계를 이렇게 사실관계. 이런 것들을 여기다 한번 기록을 해줘요. 대장에. 알았어요? 이때 기록할 때 용어를 뭐라고 써야 되냐면 반드시 용어는 등록한다. 등록이라는 용어를 써. 동사는 등록. 대장에 기록하는 걸 뭐라고 한다고? 등록. 그래서 먼저 조사 측량해서 여기 대장에다가 이것을 등록을 해야 돼. 선 등록을 해줘라. 먼저 등록을 해줘라. 근데 이 토지에는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어떤 것도 있다? 이 땅 주인이 누구냐 물어봤어. 그럼 뭐야? 소유자가 누구냐? 소유권은 누구한테 귀속되느냐? 그래서 현재 소유자가 만약 A가 소유자라면 이 사람은 소유자입니다. 소유권은 A에게 있다는 얘기야. 이건 뭐야? 소유권이 이게 권리? 즉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A고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고 여기에 근저당을 설정했다. 근저당권자는 은행이다. 이렇게 됐으면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인 근저당권 같은 것이 나올 겁니다. 이런 것들 뭐라고 한다? 권리관계. 요거는 팩트하겠지만 요거는 뭐라고 했다? 권리적 측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실관계도 있고 뭐도 있다는 거야? 권리관계도 있어. 권리관계. 요 두 가지 측면의 정보를 어디다? 대장에 먼저 뭐 한다? 등록을 해줘야 돼. 알았어요? 등록을 해줘야 돼. 선 등록해 줍니다. 이때 이 대장은 여러분들 어디 가면 이게 있던가요? 어디 가면? 토지대장, 임야대장 어디 가서 우리가 확인했어? 시청. 가보셨구만. 시청 어디? 지적과 거기 토지임야대 이거 그렇죠. 있죠. 근데 여긴 또 대전광역시는 구가 있지. 구청. 그래서 이런 구청의 구청을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구청장이죠. 구청장. 서구청장, 유성구청장, 뭐 이런 쭉 다 구청장이라고 있죠. 이런 구청장, 이런 사람들 다 뭐라고 하냐? 우리가 앞으로 자주 쓸 겁니다. 지적소관청. 자, 이런 사람 다 뭐라고 한다? 지적소관청. 요거 지역소관청 시장군수 구청장인데 여기서 여러분 대전 같은 구청장들이 다 소관청이에요. 소관청이 구청장들이 뭘 가지고 있다? 대장을 만들어 가지고 있어. 이 속에 어떤 거? 토지 관련된 요 사실관계인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같은 것과 권리관계인 소유자가 누구냐 이런 것들 여기에 뭐 해준다? 먼저 등록을 해준다. 알았어요? 등록을 해준다. 이때 요 등록하는 절차, 이 절차를 규정한 법이 어떤 법률이다? 요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즉 뭐다? 지적이 어떤 역할을 한다? 토지를 조사해서 요 지적공부인 대장에 등록하는 절차를 규정해 준 법률이다 이런 얘기. 알았습니까? 근데 우리는 특이하게 요렇게 여기다 한 번 딱 등록하고 끝나면 간단한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한 번 등록하지 않아요. 한 번 또 한 번 등록 이거 기록해 준 절차 또 있어요. 어디? 아까 등기소라는 곳 얘기했죠. 이 등기소는 어디에 있어요? 이거는 사법부. 처음에 지은 사법부. 요건 소관청은 어디에 있냐면 행정부 소속의 요 행정부. 정부 중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고 책임자야. 그 밑에 전부 다 우임받아 처리한 사람들이에요. 알았어요? 이렇게 나누죠. 등기소에 가면 여기 뭐가 있을까요? 여기 등기소에 가면 뭐가 있어? 당연히 뭐가 있다? 등기소에 뭐가 있어요? 등기부가 있지. 등기부. 물론 지금은 등기부는 다 전산 등기부야. 현재는 여긴 등기부가 있어. 그러면 토지라면 뭐가 있어? 토지 등기부. 건물이라면 건물 등기부. 그래서 건물도 일반 건물이냐 집합 건물이냐 이렇게 나눠집니다. 아파트 같은 집합 건물. 요 등기부가 있단 말이야. 요 등기부도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여기도 표제부라는 곳에 가면 사실관계를 여기다 기록해 줘. 요 사실관계. 요 사실관계인데 등기부는 약속을 해 놨어요. 표제부라는 곳이 있고 갑구와 을구가 있어. 요 표제부에는 여기 있는 사실관계인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을 여기에다가 기록해 줘. 그리고 여기에 또 뭐가 있다? 권리관계. 권리관계가 있는데 이 권리관계는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다 들어갑니다. 여기는. 예? 그래서 현재 소유자가 누구다? 요 점은 똑같아. 소유자가 누구인가 이건 똑같단 말이에요.
이렇게 또 한 번 요게 기록해 줘. 근데 등기부에 이런 내용을 써줄 때는 우리가 등록한다고 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한다? 등기한다. 여기는 등기한다라는 용어를 써야 돼. 등기한다. 그래서 선 등록 후 등기한 절차로 진행된다. 그러면 요 등기하는 절차를 규정한 법이 뭐다? 요거 부동산 등기법이에요. 알았어요? 부동산 등기법 뭘 규정했다고? 등기하는 절차를 규정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두 번씩 먼저 등록을 하고 대장에 지적공무인 대장에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등기부에 등기하는 이런 두 번씩 공시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한다? 이원적 공시 방법을 취하고 있다. 이원적 공시 방법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합니다. 이원적 공시 방법. 즉 공시 방법이 두로 나눠 있다는 거야. 두 가지로. 알았어요? 요 기본 틀을 유지하고 있어요. 이원적 공시 방법. 이건 책에 없어. 제가 설명을 이해를 위해서 내용을 들어야 앞으로 강의를 이해합니다. 이원적 공시 방법. 그래서 소관청인 즉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은 지적공무원 대장을 만들어서 여기다 토지 관련된 사실관계, 권리관계를 한번 등록해주고 등기소에 가면 등기부에 표제부에 사실관계, 갑군알구에 가면 권리관계 요거를 여기다 등기해주더라. 이렇게 두 번씩 공시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아까 여기 둔산동 10번지 토지라면 같은 토지니까 객체 같으니까 만약 요 대장에 등록이 된 사실관계 중 면적이 여기에 500제곱미터 이렇게 나왔으면 등기부에도 얼마 나와 있어야 될까? 같아야지 당연히. 등기부에는 1000제곱미터 이렇게 나왔으면 똑같은 땅 가지고 서로 다르게 쓰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소유자가 등기부에도 A로 돼 있으면 대장에도 소유자는 A로 같아야 된다는 거지. 그렇죠? 같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달라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다 다른 사람. 여기 구청에 가면 지적과 지적공무원이 다루고 있고 등기소에 가면 등기관이 이걸 다루고 있단 말이야. 서로 다른 기관에서 서로 다른 주체가 서로 다른 장부에 똑같은 토지에 관한 정보를 이렇게 등록하고 등기해서 다루다 보니까 이 대장에 등록된 내용과 등기부에 등기된 내용은 동일 항목이라면 항상 뭐 해야 돼? 같아야 되는 거예요. 같아야 되는 거예요. 일치해야 돼. 무슨 얘기 알겠어요? 근데 안 맞을 수가 있다. 여러분이 비밀장부를 만들어서 내가 관려더라도 서로 안 맞을 수가 있지. 그런데 완전히 다른 기관에서 다른 사람들이 다른 장부에 관려다 보니까 이게 뭐 할 수 있다고? 안 맞을 때가 나와. 안 맞을 때가. 예를 들어서 대장에는 면적이 둔산동 10번지 토지 면적이 500제곱미터인데 등기부에 가보니까 여긴 550제곱미터 이렇게 나왔어. 그럼 소유자가 나는 면적이 넓은 걸 좋아합니다. 이렇게 넓은 대로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될까요?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면 만약 이렇게 불일치한 경우가 생기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가 나오죠. 그렇죠? 그 다음에 권리관계도 마찬가지. 등기부는 A인데 만약 대장에 보니까 소유자라는 보니까 B 이렇게 돼 있네. 이렇게 안 맞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때는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 아시겠어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아주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전체적인 내용에서 이렇게 우리가 공시법은 지적과 등기로 나눠져서 이렇게 해주는데 이 토지를 등록하는 절차를 규정한 법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고 그 다음에 여기 등기소에 등기한 절차를 규정하는 법이 뭐다? 부동산 등기법이더라. 근데 양자는 서로 다른 거지만 상당히 연동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어. 한쪽에서 영향받으면 다른 곧바로 영향받습니다. 피드백처럼 돌고 돌아요. 그래서 그 원리를 여러분들이 조금 쉬었다가 해야 됩니다. 저는 50분 이상을 강의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50분 되면 머리에 쥐가 나기 시작하기 때문에 잠시 쉬어야 돼요. 그래서 요거 중요한 얘기 해줄 테니까 잠시 쉬었다가 계속 해줄 겁니다. 아셨죠? 예. 네.